something inside me said that it's hard to explain. I knew that I was going to kill somebody. I did not know who I was going to kill. It was like this overbearing thought in my brain that I just had to kill somebody. 1994년 11월 20일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 중산층들이 몰려 사는 조용한 한 주택가에서 한 흑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바하마로 출장을 떠났던 이 집주인이었던 남편이 며칠째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랜 친구 로리 린드버그에게 집을 확인해달라 부탁했고 그 로리가 직접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문을 두드려도 집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뒤쪽 데크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로리. 안방의 창문을 열고 발을 딛는 그 순간 로리의 시선이 멈춘다. 침실 벽에 튀어있는 붉은 핏자국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걸어다니는 작은 아이 하나, 2살 배기 여자아기였다. 아이의 주변에는 엄마를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티슈들이 흩어져 있었고 빈 젖병들이 여러 개 엄마의 몸 주변에 놓여 있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엄마한테 가져다 줬던 것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지 오래였다. 추후 밝혀진 사실은 이 2살짜리 어린 아기가 자신의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차갑고 고요한 집 안에서 홀로 이틀을 버텨왔던 것. 도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왜 29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 사건은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저 스스로도 자료를 파고들면서 몇 번이나 멈출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 사건은 수십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CBS 뉴스 단독 보도 기사 및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청 공식 발표 자료 역시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사건의 진짜 얼굴은 영상 후반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 로빈 로렌스. 1957년 미국 뉴욕주 이타카. 로빈 로렌스는 그해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그녀의 아버지 로버트 워 시니어는 시라큐스 공동의회 최초의 흑인 의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던 그는 딸 로빈이 태어날 무렵 이미 시라큐스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시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로빈과 언니 메리 워 카우안스, 오빠 로버트 워 주니어를 따뜻하게 키워냈습니다. 훗날 로빈의 언니 메리의 딸로 태어나는 조카 로렌 오반스에게 로빈은 그 세상 누구보다 아주 가까운 이모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막내딸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로빈이 그린 그림이었죠. 로빈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에서 연필을 잡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선 하나에 감정이 담겼고 색 하나에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것보다 그리는 것이 더 편한 아이였고 그 재능은 어릴 적부터 주변 모두가 알아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재능은 아주 빠르게 세상에 증명됩니다. 어린 로빈은 시라큐스의 에버슨 박물관에서 열린 드로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년 동안 각종 미술 대회에서 꾸준히 수상 경력을 이어갑니다. 특별한 것은 그녀가 그림만 잘 그리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발레 댄서이기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손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흐르는 아이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로빈은 미국 최고의 예술대학 중 하나인 카네기 멜런 대학교 순수예술학부에 진학합니다. 이 학교의 예술학과는 재능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 전부인 곳이죠. 그곳에서 로빈은 연필 스케치와 수채화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그녀는 워싱턴 DC로 이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활기 속에서 로빈은 예술가로 그리고 광고인으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절 그녀의 친구 로리 린드버그는 처음 로빈을 만났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발레 클래스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누구하고도 쉽게 가까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외향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영감을 주는 사람. 로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에너지 덕분에 그녀는 DC에서도 금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 무렵 로리와 함께 DC에서 아파트를 공유하며 살던 로빈은 한 친구의 파티장에서 매력적인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될 올리 로렌스였죠. 둘은 보자마자 깊은 사랑에 빠졌고 1989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밤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후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로 이주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난 1992년 로빈과 올리에게 딸 니콜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딸 니콜은 태어나자마자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고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니콜을 곁에서 돌보고 집 앞마당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스프링필드에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당시 로빈은 세계적인 유명 타이어 회사에서 광고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술 감각을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절 로빈은 자신의 예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 하나를 해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비폭력 평화상의 첫 번째 메달 주형을 직접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달의 첫 번째 수상자는 다름 아닌 미국의 유명 인권 운동가 로자 파크스 여사였습니다. 언니 메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테네시주 멤피스 출신이에요. 짐 크로우 시대 일명 흑백 분리 및 차별법 시대에 버스 앞자리에도 못 앉고 화요일 빼고는 동물원에도 못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한테 로빈이 그 메달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녀들의 아버지 로버트는 이때를 한참이나 회상하며 말합니다. 내 막내딸 로빈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여자였어. 딸의 그림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너무 힘이 있어. 정말 힘이 있는 작품들 뿐이야. 로빈 로렌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미국 최고 예술대학을 나와 역사에 남을 메달을 만들고 아름다운 딸을 키우며 따뜻한 이웃과 가정을 꾸려가던 여자. 예술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웃음으로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들던 여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994년 11월 어느 날 그녀의 나이 37이었습니다. 그 날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11월 초 로빈의 남편 올리 로렌스는 출장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바하마였습니다. 항공사 임원이었던 그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이번에도 며칠간의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집에는 엄마 로빈과 2살짜리 딸 니콜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남아있는 대법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조사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그날의 광경입니다. 1994년 11월 18일 9시 30분경 로빈의 집에 누군가 침입합니다. 잠들어 있던 로빈은 그 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죠. 낯선 남자가 자신의 침실에 서 있었습니다. 로빈은 전화기로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전화선은 이미 끊겨 있었죠. 곧바로 로빈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그 남성과 몸싸움을 합니다. 2살짜리 니콜이 자고 있는 집 안에서 전화선도 끊긴 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침입자는 어디선가 배워온 격투 기술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침대에서 밀려나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핥히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침입자의 얼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끝을 로빈이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형사 마크는 추후 현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잔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로빈의 몸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상이 있었어요. 목에는 깊은 열상이 있었고 손에는 방어은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등에도 다리에도. 그녀는 끝까지 싸웠어요. 침대에서 밀려나서도 바닥에서도 계속 싸웠던 겁니다. 검시 결과가 말해주는 그날 밤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로빈은 처음 침대 위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칼이 몸 곳곳을 파고드는 와중에도 그녀는 자리를 피하고 반격하고 버텼습니다. 침대에서 바닥으로 밀려난 뒤에도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등과 다리에 가해진 자상들은 그녀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의 깊은 열상은 그 싸움의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시 결과 확인된 자상의 수는 총 49회였습니다. 49번의 칼. 이 숫자 하나가 그 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빈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저항했다는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수건 한 장이었습니다. 로빈이 싸움 도중 침입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침입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서 상처를 확인한 후 그 수건에 피를 닦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수건에 침입자의 혈액이 남겨졌습니다. 형사들은 그 수건 하나를 증거물로 수거합니다. 이것이 훗날 29년 후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침입자가 집을 빠져나간 뒤 2살짜리 니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침실로 들어옵니다. 형사 마크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는 엄마 몸 주변에 티슈들을 갖다 놓았던 것 같아요. 2살짜리도 피가 나면 엄마가 티슈를 대주거나 반창고를 붙여준다는 걸 알잖아요. 아이는 엄마를 도우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빈 젖병들도 엄마 주변에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가져다 줬던 거죠.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11월 20일 로빈의 친구 로리 린드버그가 집을 찾아옵니다. 바하마에 출장 중이던 남편 올리가 며칠째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로리에게 직접 확인을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그녀는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흔이 묻어있는 벽, 그리고 혼자 걸어다니는 2살 배기 니콜을 발견합니다. 그날 친구 로리는 즉시 2살 배기 아기 니콜을 안고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니콜이 이틀 동안 혼자 방치됐다는 사실이 의료진에게도 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니콜은 탈수 증세 외에 신체적 이상은 없었습니다.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극적인 상태였습니다. 친구 로리는 그날 죽은 친구 로빈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로빈이 죽었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로빈의 어머니 제시가 그 말을 옆에서 듣더니 갑자기 울부짖던 소리예요. 그 소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29년간의 이 사건에 대한 침묵이 시작됩니다. 29년간의 추적, DNA 하나가 바꾼 모든 것. 사건 직후 경찰의 초동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의 눈이 향한 곳은 당연히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리 로렌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바하마에 있었다는 것이 항공권과 호텔 기록으로 입증됐고 수사팀이 바하마 현지까지 직접 날아가 동선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올리는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올리가 당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만 수사팀이 그 여성까지 직접 면담해 확인한 결과 그건 역시 범행과는 무관했습니다. 그 뒤로도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10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단 하나도 실마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수건에서 수거한 DNA는 당시 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로빈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침입의 동기가 될 만한 것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오랫동안 보관해온 그 수건의 DNA를 들고 버지니아주에 기반을 둔 DNA 전문 분석업체 파라본 나노랩스에 자료를 넘깁니다. 유전자 개보학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범인의 친족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021년에는 파라본이 한 발 더 나아가 수건의 DNA에서 범인의 외형을 예측하는 DNA 페노타이핑 작업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범인의 얼굴을 DNA로부터 역산해내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본 측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케이스의 해결 가능성 저희 평가로는 0%입니다. 데이터베이스상에 나타난 DNA 일치 친척들이 너무나 먼 관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촌에서 육촌, 아주 멀리 걸린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는 케이스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7년 후인 2021년 4월, 형사 멜리사 월러스와 존 롱이 콜드케이스 재수사에 공식 착수하면서 이 케이스를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라본의 분석 자료를 경찰청과 협력하는 자원봉사 계보학자 리즈에게 넘깁니다. 성은 공개하지 않은 그녀는 파라본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받아들고 혼자 분석을 시작합니다. 파라본은 수건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에서 민족, 즉 인종 구성을 먼저 분석해냈습니다. 동유럽계 약 50%, 아일랜드계 약 25%, 나머지는 영국,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계의 혼합, 그리고 이 DNA와 원거리 일지 친척 목록 약 1,500명이 리즈에게 넘겨졌습니다. 전문가 리즈가 말합니다. 4촌에서 6촌뿐이었어요. 정말 먼 관계들이었어요. 크랙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그냥 이것만 하나 더 해보자 계속 그렇게 버텼어요. 리즈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1,500명의 가계도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갑니다. 어느 순간 캐나다에서 결혼한 두 가게의 연결고리를 발견했고 그 교차점에서 마침내 하나의 이름에 도달합니다. 리즈는 즉시 형사들에게 연락합니다. 형사들은 그 인물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설마 이 사람이겠어? 였습니다. 그는 뉴욕주 조용한 교회에 사는 50대 백인 남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과속 딱지 하나 없었습니다. 변호사 부인을 두고 고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며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라본이 DNA 표현형 분석으로 만들어낸 범인의 얼굴 스케치를 그의 고교 시절 사진과 비교하는 순간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비슷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죠. 가봐야겠다. 2023년 9월 7일 두 형사는 예고 없이 뉴욕의 한 주택가에 있는 그 남자의 집 앞에 섭니다. 남자는 문을 바로 열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형사들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며 1990년대 미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자 그는 아무 질문 없이 DNA 채취에 응했습니다. 형사 월러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통 DNA 동의를 받는데 45분은 걸려요. 우리 가족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요? 누가 죽었는데요? 온갖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5분 만에 동의서에 서명하고 면봉 채취까지 끝났습니다. 그게 이미 이상했어요. 형사들은 DNA 샘플을 갖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형사 월러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월러스 형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뿜어올랐어요. 달려서 롱 형사 방문을 두드렸어요. 전화기를 들고 뛰면서 지금 가야 해. 그 사람이 자수한대 라고 외쳤죠. I'm actually here to turn myself in for a cold case crime. You're here to turn yourself in? Well, they collected DNA, so it's Okay, only what's your a matter of last name? time. 자수한 악마, 그날 밤의 진실. 형사들이 니스카유나 경찰서 취조실에 들어섰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찰관의 취조나 유도 없이 혼자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테판 스머크. 2023년 당시 52세 뉴욕주 니스카유나에 거주 중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변호사인 아내와 함께 고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며 조용한 교회 주택가에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 없이 반듯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듯한 가정의 가장이 29년 전 로빈 로렌스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1994년 22살이었고 알링턴의 포트마이어 기지에 주둔 중인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빈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스테판의 진술을 재구성한 장면들입니다. 1994년 11월 18일 오후 6시경 그는 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알약을 복용합니다. 에피는 각성 효과가 있는 흥분제입니다. 술과 흥분제를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흰색 쉐보레의 픽업 트럭을 몰고 그는 기지를 이탈합니다. 그가 차를 끌고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러 가기 위해서였죠. 내 안에서 뭔가가 말했어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누군가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는 스프링필드로 향합니다. 예전에 친한 친구가 그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지리에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그 친구의 집이 있던 거리로 차를 몰았고 친구 집 바로 옆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챙겨온 마스크를 썼습니다. 장갑을 씁니다. 칼을 쥐었습니다. 뒷문 슬라이딩 창문을 막대기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집에 50명이 있었어도 상관없었어요. 모두 총을 갖고 있었어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는 옆방에서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실에서 잠을 자던 로빈이 갑자기 인척을 느끼고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로 손을 뻗는 것을 보고 그는 이미 끊어놓았던 전화선을 다시 확인합니다. 로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스테판은 말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나는 군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그녀를 꽤 많이 찔렀습니다. 둘의 몸싸움 가운데 로빈의 손톱이 그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웠던 것이죠. 스테판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서 상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수건에 자신의 피를 닦았죠. 그 피 묻은 수건이 29년 후 스테판을 찾아낸 증거가 됩니다. 형사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스테판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녹화 중인 거 알아요. 그 가족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말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감옥에 가서 저희 자유를 이제는 못 누릴 것 같아서입니다. 형사 월러스는 그 말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보이는 것이 100% 그의 전부예요. 오만함, 특권의식, 하고 싶었으니까 했고 라고 말하는 그게 그의 전부를 나타냅니다. 수건의 혈액이 스테판의 DNA가 아닐 가능성은 700만 분의 1보다 낮았습니다. 사실상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증거로도 이미 완전히 입증된 것이죠. 2023년 9월 11일 스머크는 공식 체포됩니다. 그리고 스테판은 1년 후인 2024년 10월 4일 법정에서 1급 살인 혐의를 직접 인정합니다. 재판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판사 데이비드 오블로는 마침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이 사건은 페어팩스 카운티 역사상 최악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스테판 스머크, 기소된 혐의로 인해서 그는 가석방에 있는 7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가석방 가능 시점은 2037년, 그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I walk the fence of good and evil. And Stefan Smirk told investigators that 30 years ago he killed Robin Lawrence at random at her home in West Springfield because he said he needed to kill somebody. An urge, he says, remained with him for decades past that. I honestly believe that if it wasn't for my wife and my kids, I probably would be a serial killer. The former Army service member told investigators about breaking into Lawrence's home, going into her bedroom, and stabbing her multiple times. She clawed at my face. I had a little bit of a scar here. I was worried that maybe she had some DNA underneath her finger or something like that. A recent DNA search led to him, and he pled guilty to murder. When asked if he'd like to say anything to Lawrence's family, he said no.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한동안 멍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범죄 사건을 볼 때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한, 질투, 욕심, 집착, 어떤 연결고리, 아무리 잔인한 사건이어도 왜가 있으면 그나마 납득이 되거든요. 그 왜를 찾는 과정이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 왜가 없었습니다. 로빈 로렌스는 스테판 스머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스테판 역시 로빈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예전에 친구가 살던 동네였고 그냥 그 집 옆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50명이 살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 허망함이 이 사건을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게 만듭니다. 카네기 멜런을 낳은 재능 있는 예술가가 마틴 루터킹 평화상의 역사적 메달을 만든 사람이 2살짜리 딸아이의 엄마가 그 모든 것이 그냥 누군가의 살인 충동 한 번에 지워집니다.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저는 스테판 스머크라는 인간을 더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판은 자백 중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악마의 영향을 강하게, 매우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뭔가가 내 뇌를 압도했어요. 그냥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 저는 그게 너무 강했어요. 내 아내와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연쇄살인마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딱 한 번만 죽인 연쇄살인마입니다. 형사 월러스는 이 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연쇄살인마는 한 번만 죽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백 내내 솔직하고 일관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만 죽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연쇄살인마의 충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만 실행하고 멈춘 사람이 존재할까? 이 사건의 전말을 지켜본 전 FBI 프로파일러 메리 앨런 오툴은 이렇게 말합니다. BTK 킬러와 골든스테이트 킬러 같은 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연쇄살인마는 멈출 수 있습니다. BTK는 13년 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충동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인 충동이 있었고 결국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스테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으로 이어진 그 생각, 그게 단 한 번의 살인 이후 그냥 사라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충동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촉발시킨 건지, 지금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훨씬 더 잘 알 때까지 그건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형사 월러스는 스테판이 자수한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가 자수한 건 미안해서가 아니었어요. 30년간 도망치다 지쳐서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끝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먼저 움직임으로써 이야기의 주도권,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 거죠. 끝까지 통제권만은 먼저 쥐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 UPD가 직접 분석한 스테판 스머크의 인간 특성입니다. 첫째, 그의 입대 동기 자체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스테판은 살인자백에서 군에 입대한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자신의 폭력 충동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처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군대에서 여러 훈련 성과로 표창까지 받습니다. 이후 만기 제대합니다. 겉에서 보면 완벽한 군인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둘째, 충동적이었지만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과 술을 복용하고 기지를 이탈한 것은 충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칼을 사전에 챙겨 들어갔습니다. 전화선도 미리 절단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닙니다. 이 살인을 위한 준비물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동살인과 계획살인의 경계, 그 위험한 중간 어딘가에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완벽한 이중생활. 범행 이후 그는 군대에서 명예 제대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됐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약 6년간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주변 누구도 그가 살인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구획화에 능한 인물로 분류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신과 일상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심리적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 역시 교회 회장, 지역 단체장으로 수십 년간 이중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 없음. 그리고 완벽한 반사회성. 살인자백에서 그는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이제 제 개인적 자유가 영향받을 것 같아서 짜증나는 거지. 이것은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 자신의 행동을 오직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로만 판단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그의 여죄 가능성입니다. 스테판은 사람을 단 한 번만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 UPD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단 한 번뿐이었을까? 오툴 전 프로파일러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살인 충동들이 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테판이 1994년 명예제대 이후 뉴욕 니스카유나에 정착하기까지의 이동 경로, 그리고 정착한 이후 30년 동안 그가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미해결 사건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현재까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스테판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찰이 나를 잡기 전에 연쇄살인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딱 한 번만 죽인 연쇄살인마입니다. 두 문장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문장 사이 어딘가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소름 끼치는 하나의 사실이 더 존재합니다. 스테판이 어릴 적부터 30년간 살아온 뉴욕주 니스카유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빈의 조카, 언니 메리의 딸 로렌 오반스가 바로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로빈이 살해됐을 때 8살이었던 로렌은 이모를 죽인 살인마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로빈의 조카 로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서 그 살인마 집까지 뛰어가면 10분에서 15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모를 죽인 사람이 바로 제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식료품점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더 큰 상처가 됐어요. 삼키기 더 힘든 알약이 된 것과 같죠. 허망함과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29년 동안 이유 없이 가족을 잃고 살아온 사람들 바로 옆에서 살인마가 평범하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날 이틀간 혼자 그 집을 지킨 2살짜리 니콜은 지금 32살의 성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그 이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이틀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 올리의 손에 자랐고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으며 어머니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가려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선고 공판에서 니콜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스테판과 마주합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비공개 재판이었기에 어떤 언론 매체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였을 것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로빈 로렌스라는 사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킹 비폭력 평화상의 첫 번째 메달을 만든 예술가, 2살짜리 딸에게 온 세상이었을 엄마,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여자, 그 사람이 살해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친구가 살던 동네였고 그냥 친구 집 옆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어딘가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니까요. 나는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스테판 스머크는 그 이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사건을 오래도록 잊히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빈의 아버지 로버트 워 시니어는 지금 101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살아남고 인종차별을 버텨내고 의원이 됐고 딸을 역사적인 예술가로 키워냈지만 그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29년 만에 범인이 잡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언론에 한 말이 있습니다. 로빈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여자였어요. 딸의 그림과 딸이 세상에 남긴 유산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추길 기도합니다. 거 로빈의 유산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스테판은 지금 70년형을 받고 현재까지 버지니아 주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사 아내는 그와 이혼 소장을 냈으며 그의 2 아들들 역시 자신들이 살던 주를 떠나 그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빈 로렌스의 명복을 빌고 지금 어디선가 성장해 있을 니콜이 따뜻하고 빛나는 삶을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